박문수 연애 시절 춘하 매서운 새벽 바람이 붑니다. 한양 골목을 비수처럼 파고듭니다. 박문수가 멈춰 섭니다. 낡은 집신의 흙을 털어냅니다. 화려한 암행어사 직함 뒤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해진 집신과 곤주려 퀭한 눈망울뿐입니다. 품속을 더듬습니다. 마패 옆에 꼬깃꼬깃한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묻어난 종이입니다. 거친 질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춘하의 거친 손등 같습니다. 영감님, 또 그 서찰입니까? 마당쇠가 묻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영감님, 옷소매가 다 헤어질 지경입니다. 춘하가 살아있다면 영감님이 이리 꾀죄죄하게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있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것이지.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우물에 말이야.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내 가슴도 함께 죽을 테니까. 골목 끝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썩은 물을 줍던 그녀는 관아의 하급 관리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문수가 마패를 꺼내려다 멈칫합니다. 춘하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10년 전 똑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관리에게 다가갑니다. 차가운 돈 몇 푼을 던져주고 여인을 떼어 놓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얼굴만 쓰다듬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문수가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립니다. 마당쇠야, 저 여인도 춘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춘하를 잊지 못하는 건 저런 이들의 고통이 춘하의 마지막 눈물과 닮았기 때문이다. 영감님, 어사로서 백성을 구하는 게 그 여인을 잊는 길 아닙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실 겁니까? 아니, 그 여인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저 서찰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이 걷는 길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를 맴도니까. 그는 서찰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멈춥니다. 서찰에 적힌 글씨는 이제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은 선명합니다. 그 무게가 박문수를 전국 방방곡곡의 억울한 사연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박문수가 서찰을 꽉 쥐자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 화면의 색채가 흑백에서 빛빛으로 물듭니다. 10년 전 폭풍우 치던 영남의 밤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그날 밤 춘하는 칼날 같은 비를 맞으며 박문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고요. 하지만 박문수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돋아나는 상처입니다. 10년 전 그날 춘하가 건넸던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그 말이 없었더라면 과연 박문수는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비극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봅니다. 중령고개의 밤은 길고도 습했습니다. 10년 전 과거를 보러 가던 청년 박문수에게 그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썩어빠진 세상의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누군가의 뼈가 녹아내린 피 냄새가 빗물에 섞여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만난 건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이 나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만난 것입니다.
비바람이 낡은 문틈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객주제반은 쿰쿰한 술 냄새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박문수는 젖은 도포 자락을 털며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모, 여기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갈까 합니다. 그때 춘화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있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상을 벅벅 닦아냅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그녀는 문수를 힐끗 보더니 툭 내뱉습니다. 글게나 읽은 선비님이 이런 산골까지는 무슨 일입니까? 과거 시험입니까? 아니면 도망입니까? 예의가 없구려. 나는 그저 여기는 선비님이 쉴 곳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수령의 앞잡이들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녀가 닦은 상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봅니다. 춘화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냅니다. 그 안에서 검은 장부라 불리는 종이 뭉치가 나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기에 그리도 소중히?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3년간 우리 영남 고을에서 사라진 5천석의 곡식 명세입니다. 굶어 죽어나간 백성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김대감댁으로 들어간 게 2천석, 송상단이 뇌물로 바친 게 1,000석입니다. 이들이 관아와 결탁해 백성의 밥그릇을 뺏어갔습니다. 춘화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장부의 액수와 이름들은 아이들의 비명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이자 탐관오리의 극치입니다. 왜 관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관가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장부를 쓴 수령인데 누굴 고발합니까? 선비님은 세상을 참 낭만적으로 보십니다. 이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 고을 사람들은 전부 역적이 되어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와 초면일 텐데. 선비님의 눈빛이 다릅니다. 다른 이들은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제가 닦은 상 위의 핏자국을 보고 멈칫하셨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피 냄새를 씻어낼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춘화의 말 한마디가 박문수의 가슴에 박힙니다. 백성의 뼈를 깎아 만든 장부를 보며 학문적 신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밤의 대화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반격입니다. 10년 뒤 암행어사 박문수가 탄생하게 될 비극적 서사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그 장부 제가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 시험을 치를 때까지만 지켜주십시오. 제가 어사가 되어 돌아오면 반드시 이 기록들을 피해 증거로 삼아 저들을 벌할 것입니다. 춘화가 말합니다. 어사라. 제발 허울 좋은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오지만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됨에 목숨을 거는 거니까요. 춘화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비가 들이치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해집니다. 박문수는 텅 빈 주막 안에 남습니다. 그녀가 닦고 간 상 위에 남은 희미한 핏자국을 손으로 문지릅니다.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그 비릿한 기억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쫓기던 박문수와 춘화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산속 흉가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지상의 모든 저주를 모아놓은 무덤 같았습니다. 준화의 장부를 쫓는 사냥개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신념은 좁은 골방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야망과 그저 살고 싶은 연정이 엇갈립니다. 그 궤적 위로 괴짜어의 허노인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기묘한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말라비틀어진 독초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검은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한쪽 구석 솥단지에서는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돋보기를 들고 말라붙은 지네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문수가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을 배운 어이라 들었는데 이 냄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의 굴 같군요. 노인이 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칼이 아니라 독이다. 세상이 썩었을 땐 가장 강한 독으로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법이지. 노인의 집으로 오기 전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화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젖은 흙을 몸에 바르고 박문수를 덤불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추격대 우두머리가 은신처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문수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준화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체온으로 떨림을 잠재웠습니다. 그때 문수는 보았습니다. 준화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서늘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노인은 솥단지를 저으며 자신의 과거를 읊조렸습니다. 그는 본래 내의원 수석 어이였습니다. 왕의 탕약에 장희빈 일파가 독을 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살리려 했던 건 왕이 아니라 의술의 양심이었지. 하지만 세상은 나를 독살자로 낙인 찍었어. 그래서 결심했다. 이 세상 자체가 병들었으니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제거를 하기로.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독초를 빻았습니다. 노인은 박문수에게 보란듯이 쥐 한 마리를 솥 근처에 두었습니다. 노인이 빻던 독초 가루 한 톨이 쥐의 코에 닿습니다. 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합니다. 박문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지. 자네가 암행어사가 되어 칼을 휘두를 때 이 독 한 줌만 있으면 수십 명의 적을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보낼 수 있어. 선택하게. 인간미를 지키고 죽을 것인가? 독하게 살아서 세상을 뒤엎을 것인가? 준화가 가짜 장부를 만든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밖엔 비가 그칩니다. 스산한 바람만 붑니다. 모닥불 앞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문수가 말합니다. 준화야, 저 노인의 말처럼 해야 할까? 내가 권력을 주면 너도 평안할 것이다. 어사가 되어 저들의 목을 치는 게 내 꿈이다. 준화가 답합니다. 도련님의 꿈은 너무 큽니다. 그 안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권력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도련님과 평범하게 밥 한 끼 먹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게 그리 힘듭니까? 그건 도망일 뿐이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평안을 바라는 건 죄악이다. 사랑하는 게 죄악입니까? 도련님은 세상을 구하려고 저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문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화야, 나는... 준화가 손을 잡으며 부탁합니다. 이 길이 끝나면 제발 멀리 떠납시다. 이 장부는 불태우고 평범하게 삽시다. 장부가 도련님을 잡아먹게 두지 마세요. 야망에 불타는 청년과 평범한 삶을 꿈꾸는 여인입니다. 대화가 폐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문수는 어사로서의 야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노인이 보랏빛 환각향을 꺼내듭니다.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파국으로 향하는 시작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사랑을 위해 길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독한 길을 갈 것인가. 노인이 보랏빛 향낭을 내려놓습니다.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빛납니다. 문수가 손을 뻗어 향낭을 쥡니다. 준화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비극이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진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집니다. 문경세제의 비탈길입니다. 박문수가 소중히 여겼던 검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단죄할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사랑을 위해 써내려간 가짜 소설이었습니다. 문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납니다. 준화는 어떤 마음으로 이 거짓말을 준비했을까요? 박문수가 장부의 마지막 장을 찢습니다. 손을 떱니다. 잉크가 번져 글자가 뭉개져 있습니다. 수령의 이름 대신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수가 절규합니다. 준화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장부를 믿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게 가짜란 말이냐? 네, 가짜입니다. 진짜 명단은 5년 전 이미 넘겼습니다. 한양 조정 대신들 손에 들어갔지요. 지금 고을 수령들은 스스로 감옥에 갈 죄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수가 절규합니다. 왜 나를 위험한 도피길로 끌어들였나? 내 인생과 미래를 왜 장기판 위에 올렸느냐? 10년 전입니다. 준하는 객주집 뒷방에서 몰래 붓을 잡았습니다. 수령의 횡령을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이 아닌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박문수를 만났을 때 직감했습니다. 그가 훗날 암행어사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유일한 희망의 도구였습니다. 3년 전 어느 밤입니다. 진짜 장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익명으로 보내 수령의 목을 죄게 했습니다. 대신 가짜 장부를 만들어 박문수를 안내했습니다. 박문수가 비리 장부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를 사냥꾼으로 만들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적들에게 위치를 흘렸습니다. 사랑이 아닌 지독한 조련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준하의 눈을 봅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깊고 어두운 헌신만이 소용돌이칩니다. 도련님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셨지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착했습니다. 스스로 피를 묻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피를 묻히고 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가짜 장부는 어사라는 껍데기를 깨기 위한 마지막 시험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나를 괴물로 만든 거다. 나를 복수극의 제물로 바쳤어. 사랑해서 괴물로 만든 겁니다. 진짜 괴물을 잡으려면
당신이 더 큰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 괴물을 낳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깨닫습니다. 준화의 사랑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10년 동안 삶을 통째로 불태웠습니다. 장부가 가짜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영혼에 새겨진 독한 각오입니다. 박문수가 울부짖지만 준하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임무가 끝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10년의 피와 눈물이 쥐어 있습니다. 준하야,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거냐? 당신이 살아남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비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섭니다. 안개 너머로 추격대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준하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박문수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은 가장 눈부신 순간에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문경세제 절벽 끝에서 10여 명의 살수가 앞길을 막아섭니다. 박문수의 손에는 차가운 조약돌 하나와 준하의 마지막 부탁이 쥐어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박문수를 만든 잔혹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위에서 횃불이 명멸합니다. 살수들이 검을 일제히 뽑습니다. 박문수가 휘청거리며 앞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준하는 그의 도포 자락을 낚아채 뒤로 밀어냅니다. 준하야, 비켜. 내 뒤에 숨어. 문수가 외칩니다. 도련님은 붓을 잡을 손입니다. 비를 묻힐 손이 아니에요. 준하가 답합니다. 준하가 허노인에게 받은 환각향 주머니를 공중에 뿌립니다. 보랏빛 가루가 살수들의 코끝을 스칩니다. 살수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그 틈을 타 준하는 문수를 바위 뒤로 숨깁니다. 정신을 차린 한 살수가 준하의 뒤를 노립니다. 준하는 피하는 대신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도련님,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닦아야 할 건 이 세상의 눈물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준하가 절벽 끝을 밟고 허공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녀의 흰 치마폭이 만개한 준하촌화처럼 흩날립니다. 박문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안 돼! 문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끝자락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손가락 끝이 그녀의 소매를 스칩니다. 미세한 마찰음과 서늘한 감촉이 닿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손가락 사이로 빗물과 허공만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심연 속으로 사라집니다. 박문수의 손끝에는 그녀의 온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켜쥔 것은 텅 빈 허공뿐입니다. 준하는 떨어지며 박문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표정 속에서 비로소 확신을 얻었습니다. 준하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박문수라는 한 남자가 조선의 암행어사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문수는 절벽 끝에 엎드려 바닥을 긁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벽 아래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검은 비만 쏟아질 뿐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빗속에서 터져 나오는 박문수의 통곡은 10년 뒤 조선 팔도를 뒤흔들
어사의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을 바꿉니다. 사람의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박힌 비수는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에게 영남으로 돌아가는 길은 개선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는 고해성사입니다. 그가 마패를 꺼낼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 함성 속에서 언제나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남의 흙바닥에 부려진 춘하의 희생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영남의 들판은 평화롭습니다. 탐관놀이의 횡포에 짓눌려 굽어있던 백성들의 허리는 이제 곧게 펴져 있습니다. 박문수는 집신을 신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10년 전 춘하와 함께 피를 묻히며 도망쳤던 그 객주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박한 들꽃들만이 그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마당쇠가 묻습니다. 영감님, 이 근처는 왜 이리 자주 오시는 겁니까? 벌써 사흘째입니다. 수령은 이미 벌을 받았고 고을은 평화로운데 여기서 무엇을 더 찾으시려고요?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다. 마당쇠야. 무언가를 지우러 오는 것이지. 내 안의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곰팡이를 말이다. 그때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박문수의 귓가를 스칩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가까이서 속삭이는 듯합니다. 서늘하고도 따뜻한 바람입니다. 도련님, 잘하셨어요. 이제야 웃으시네요. 10년 동안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박문수가 놀라 외칩니다. 춘하야, 춘하야, 너지?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산새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바람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겁다. 너를 죽인 세상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잊지 못하는 건 너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다. 내가 짊어진 이 나라가 아직도 너의 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밭을 매던 노인이 박문수에게 다가옵니다. 노인은 박문수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모릅니다. 노인이 춘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양반님, 이 자리에 예전에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처자가 하나 살았지요. 그 처자가 우리 같은 천것들을 위해 몰래 장부를 적고 관가에 맞서다 사라졌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삽니다. 그 처자가 어디 갔겠습니까? 저 들판에 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게지요. 박문수는 노인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춘하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의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자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춘하가 준 조약돌을 어루만집니다. 그래, 춘하야, 너는 바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걷는 평생의 죄인이 되겠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괴물로 만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춘하의 손길이 그의 뺨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조선의 밤하늘 아래 박문수는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10년 전 그 이름 없는 여인이 남긴 뜨겁고
아픈 유산을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박문수는 다시 집신을 고쳐 묶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나아갑니다. 마치 준하와 함께 걷는 듯한 걸음걸이입니다. 그의 등 뒤로 떨어지는 낙엽 하나가 준하의 마지막 치마폭처럼 붉게 타오르며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덕분에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삽니다. 그 처자는 들판의 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노인의 말에 박문수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준하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의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비극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 준하야, 너는 바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 바람을 따르는 평생의 죄인이 되겠다. 박문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괴물로 만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준하의 이름이 새겨진 조약돌을 꽉 쥡니다. 박문수의 앞길은 여전히 외롭고 고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준하의 손길이 뺨을 어루만집니다. 조선의 밤하늘 아래 그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으려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인이 남긴 뜨겁고 아픈 유산을 가슴에 품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집신을 고쳐 묶습니다.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나아갑니다. 마치 준하와 함께 걷는 듯한 모습입니다. 낙엽 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치마폭처럼 붉게 타오릅니다. 낙엽은 조용히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